서원이는 틀릴까봐 불안해서 수업 시간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되는 친구들 앞에서는 결코 어떤 말도 하지 않죠. 수학 시간, 서원이의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먼저 문제를 다 풀고 서원이가 문제를 다 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이해했어? 서원이는 머쓱한 미소만 보일 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서원이와의 면담 시간입니다. 서원이의 영어 수준을 체크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3학년에게 내밀기에는 민망한 수준입니다. 서원아, 이거 성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한번 풀어볼래? 서원이는 1번 문제부터 풀지를 못하고 시험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원아, 1번 문제 답은 이건데 혹시 이거 읽을 수 있니? 음, 선생님, 저 영어 잘 못 읽어요. 너는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야? 음, 사회가 제일 어렵고요. 수학하고 영어도요. 국어는? 국어는 할 만한데 토론은 싫어요. 남들 앞에 나가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늘 위축되어 있는 서원이에게 토론은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중학교 3학년인데 아직 스임이라는 영어 단어도 모르는 위축되어 있는 서원이를 위해 학교와 학교 밖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창민이는 오남매 중에 셋째입니다. 두 형의 입시를 챙기는 아빠와 두 동생을 챙기느라 바쁜 엄마 때문에 부모님은 창민이를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창민이는 새 운동화 하나도 사달라고 말하지 못해서 형들이 신던 운동화를 물려 신습니다. 가정통신문도 엄마에게 제때 보여주지 않아 준비물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창민이는 곱셈, 나눗셈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영어 단어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방학 때 엄마가 학원 알아봐 주기로 했어요. 학원도 기본은 있어야 다닐 수 있을 텐데. 창민아, 성적이 많이 올랐네. 내가 창민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학원을 가겠다는 창민이의 의지가 본심이 아닐 거라 생각했구나. 그래, 열심히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정말 대단해. 창민이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선생님의 칭찬과 부모님의 지원, 창민이의 노력으로 창민이는 영어도 술술 잘 읽게 되고 학교 수업도 곧잘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 8시. 오늘도 호진이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에 가장 먼저 등교했습니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호진이가 일찍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호진이 오늘도 일찍 왔구나. 아침밥은 먹고 왔니? 아니요, 배 안 고파? 아침 일찍 학교에 오면서 밥도 안 먹고 오면 어떡해. 밥 없어요. 그리고 아빠는 바쁘고 엄마는 동생들 돌보느라 저한테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호진이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말이면 동생들을 돌보다가 해야 할 일들을 제때 못하기도 합니다. 호진이는 더하기 빼기부터 다시 해야 할 정도로 수학에서 심각한 학습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부모님의 태도 및 적극적이지 않은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해 호진이는 방과 후 기초학습반에도 학원에도 다니지 않습니다. 학습 부진을 극복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이런 호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미지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되었던 초중학교 학습부진 학생의 성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학교 생활 및 수업 외적인 시간을 관찰하고
학생들을 면담하였습니다. 앞서 본 이야기는 그중에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 파랑새 나눔터 지역아동센터의 성태숙 시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에 있는 김영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서정중학교 수학교사 임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둔전 제2초등학교 교사 김은영입니다. 앞서 나온 아이들 3명은 학교 밖에서의 부모를 비롯한 환경에 따른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아이들의 이야기였는데요. 긍정적인 동기를 강화하던지 부정적인 장애물들을 좀 제거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는 멘토가 되던지 결국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네, 그렇죠.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지원이 꼭 필요하겠죠.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사실 학교나 또는 다른 기관에 왔을 때 학습이나 활동에 투여할 만한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방학 때나 뭐 이렇게 지역아동 센터에서 보면 센터를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학기 중에는 학교를 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주 어린 동생이 있어서 부모님이 동생을 돌보는 거를 도와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아이들 중에는 설마 그러랴 싶겠지만 집안일을 상당한 정도로 그렇게 돕고 있어서 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뭐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가정의 아동들이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이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 아이가 책임지고 있는 경우의 일들이 훨씬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런 친구들도 소진이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또 혼자서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시기 힘드니까 그렇게 조금 집안에 힘이 되는 친구들에게는 더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좀 더 많은 짐을 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런 경우에 그런 에너지의 부족,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그런 힘듦 뭐 이런 것들로 학습 부진을 보일 때 우리는 이제 도울 방법들을 함께 찾아야 되겠죠. 여기 사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몰랐던 교실 이야기 속에는 종인이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 종인이의 사례는 사실 이제 교사가 관심을 많이 쏟아서 종인이나 어머님이 그 정서적 지원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었고 또 종인이가 학습 부진 상황에서도 탈출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의 지원 또 주변에서의 관심 이런 것이 없었다면 뭐 이런 것들을 탈출을 이런 학습 부진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호진이는 오히려 이제 그와 반대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학교에 와서 호진이는 집안에서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좀 쉬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기력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호진이와 종인이의 사례를 비교해 본다면 학교에서의 학습 부진을 위해서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되고 있는 가정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꼭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문제 상황이기는 하지만 좀 더 따뜻하게 관심 있게 바라보는 학교와 교사의 그런 마음,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히 일반적으로 기초학습 부진의 주된 요인이 크게 개인 발달 특성과 가정 배경과 같은 환경 특성이 있다고 본다면
초등학교에 비해 중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기초학습 부진의 문제는 대개 가정 배경과 관련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 성취도가 하위 20%였던 아이들의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성취도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중학교에서 저성취 수준을 탈피해요. 네, 그런데 어머니 학력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성취 수준에 그대로 머무르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의 지원을 고려를 할 때 가정 배경의 취약성, 말씀하신 저소득층 아이들의 문제라던가 학습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래 문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소년들의 특히 또래 집단 내에서 뭔가 학습을 거부한다거나 뭔가 경시하는 그런 풍토들도 학습을 지원하고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내면화된 학습 경시 풍토, 학습 거부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군요. 네, 이렇게 기초학습 부진의 주된 원인이 가정 배경에 있다고 본다면 기초학습 부진 학습에 대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공교육이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 기관과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공적 자원의 투입의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학교는 학교에서 실행하는 학습 지원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이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외부 자원봉사 선생님들 학교 안에 자원이 직접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또래 학생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학교 밖에 학습 클리닉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서로 다른 주체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 보완되어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보정해 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여기에 사실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이 아이가 애초에 학습 부진의 원인이 뭐 인지적인 문제냐 뭐 이런 원인을 찾기보다 사실 이 아이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어떤 개입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뭐 하다 보면 첫째 1년, 2년 빛을 보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학습 부진 학생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중심에 놓고 선생님이 어떤 개입을 하셨는지 또 부모가 어떤 개입을 하였는지 때로는 그게 바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아이를 중심에 놓고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임혜정 선생님께서는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협력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김영빈 교수님 말씀도 연장선상에서 단순히 아이의 학습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개입했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는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서원이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인데 아직 수임도 모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서원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학교의 학습 과정에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학생들이 얼마나 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은 한번 꼭 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또 학생들의 학습 부진에 있어서는 학생 개개인의 물론 문제점들도 있는 거고 또 가정에서의 어려움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나 교사 개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책무성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체계가 도대체 학교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고 학습 부진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고 어디에서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는 저희들도 좀 같이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서은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친구는 학습장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된 진단은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반에는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이 기흥, 니은도 모르고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글을 쓰고 자기 이름 정도도 쓸 수 있고 받침이 있는 낱말까지 정도 읽을 정도로 이제 학습을 한 상태에서 입학을 한 거였고, 이 두 친구만 이제 전혀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3월 말부터 제가 이 두 친구들을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하루에 1시간씩 남겨서 보충학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두 친구의 진도를 살펴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습 진도보다는 살짝 느리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는 편이라서 이제는 이중 모음을 읽고, 그리고 겹받침이 있는 그런 글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됐어요. 그리고 한 자릿수 연산도 곧잘을 하고요. 그런데 남학생인 경우에는 아직도 받침이 없는 글자를 읽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낱글자를 한 자씩 똑똑똑똑 이렇게 끊어서 읽는데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거든요. 수 읽기에도 이제 문제를 많이 보여서 수 계열에 대한 그 인지에도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학습장애를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교우 관계나 사회적인 활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아이를 살펴보면은 지적장애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학습에는 현저히 문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학습장애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네, 서은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특정 학습을 제외하고 별다른 그런 문제점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학습장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기 선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조기 중재가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학습 부진을 막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없어요. 담임교사가 스크리닝을 하면 전문가에게 진단 의뢰를 하고, 그리고 선별이 이루어져서 이 친구에게 맞는 조기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진단 의뢰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단 의뢰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권유를 하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모님들은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단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거죠. 패싱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이 현실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학교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하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계속 지켜보니까 일단 눈에 밟히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든 보이고 관찰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중학교는 교과 중심이다 보니까 학생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학생의 패싱 자체가 선생님의 눈에는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평가에서도 중학교에서는 애들이 객관식 시험 찍고 수행평가는 이름만 써냈고 이런 아이들도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문제를 모두 다 기초학습 문제로 단정 지을 수는 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중학교에서는 기초학습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뭔가 반드시 진단하고 우리가 보전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부족했다라는 현실을 좀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전에도 공문으로는 지침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공문 지침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올해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중학교에서 기초학습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그대로 가게 되고 진학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사회에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중학교에서 기초학습 문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거나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학교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이제 저희가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아이를 방과 후에 선생님이 지도하고 싶다 그러면 교과 선생님들이 모두 다 방과 후에 남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어떤 관리자의 마인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기초학습 부진 이제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에게 열정페이에서 페이만 빼라라고 하셨다고 해요. 네. 사실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 자체가 교사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이제 수당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수당이 없어요. 네, 열정으로만 하래요. 근데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열정으로만 하라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더 큰 문제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어떤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이제 참여하지 않는 선생님들을 향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책무성 관련해서 책임감 없는 교사라고 너무나 쉽게 비난하는 어떤 도덕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이러한 인식들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싱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진단이 오히려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단 도구 자체가 세세하게 개발되는 측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전문 클리닉과 연계해서 정밀 검사라던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사실 이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 저희 이제 계속 말한 서원이의 사례처럼 수임을 모른 채로 중3까지도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사실 그런 개별 학교나 또는 개별 교사 이런 부분들의 책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회 전체 교육을 위해서 또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정말로 학교 현장의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원이의 경우 지원을 받을 때 부모에게 어떻게 협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학습 부진이 된 아이들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주로 논의를 할 거는 사실상 가정환경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학부모랑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협력을 끌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기초학습 부진 친구들이 특히나 이제 중학교에서는 거의 집에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부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두드림 사업을 통해서 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고 그리고 폭력적인 가정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이었어요. 5학년 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일본인 다문화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그리고 삼촌이 굉장히 폭력적이어서 가정 내에서 폭군으로 이렇게 군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는 이주 여성이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우울감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요. 이 친구를 두드림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그 개별화된 그런 학습 지원과 더불어서 상담 치료를 실시를 했어요. 학교에서 그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 어머니와 아버지도 같이 상담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지역사회의 도움도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다각도로 활용이 돼서 어머니를 이제 그 보육교사로
취업을 시키면서 조금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심리 상태를 조금 더 이렇게 개선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모 교육도 함께 받으셨고요. 그래서 가정이 차츰 안정되면서 아이가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담임교사 한 사람의 힘으로 그런 변화를 절대로 이끌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와 사회가 이런 시스템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가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아이가 달라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민이의 이야기와도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물론 그 학습에 관련된 동기를 아이도 가져야 하지만 그런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부모님, 이런 가정의 환경 이런 것들도 아이의 학습 동기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약간 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부모의 자녀 학습에 대한 동기,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실제로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를 진행을 할 때 중학생의 경우에 이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우리 이제 기초 수업 한번 해보자. 선생님들이 정말 어르고 달래서 막 파이팅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부모님께서 우리 애 그거 그냥 안 할래요 라고 전화를 주세요. 그 이유는 애들이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선생님이 억지로 하자고 한다, 안 한다고 전화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우기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를 이기지 못해서. 근데 사실 이제 그 이기지 못한다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학습에 대해서, 교육적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자녀 학습에 대한 동기가 낮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쉽게 결론이 나버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뭐 너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은 굉장히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율성 지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율성 지지는 굉장히 바람직한 양육 태도로 확인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너 알아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태도는 사실은 자율성 지지라기보다는 어떤 방임과의 경계선상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실증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떤 취약계층에서는 부모가 자율성 지지를 하는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이들이 인지할수록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적인 결과는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 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네, 부모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교육도 부모를 교육시켜서 부모한테 뭔가를 하라고 주문하는 식의 이런 방향보다는 부모가 뭔가 역할을 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가 어떻게 보완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부모가 소위 말하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여력이 안 돼서 아이를 학교 밖에는 도움받을 수가 없는 그런 가정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 가정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혼자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또는 아버지가 트럭 운전을 하느라고 며칠 동안 집을 비우는 이런 가정의 경우에는 사실 부모에게 애를 위해서 뭘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반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3학년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는데 아이가 며칠째 접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이제 며칠 만에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자기는 출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아이 점심도 못 차려준다면서 정말 펑펑 우시는데 너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러면 아이가 코로나 걸리는 건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데 그래도 데려다가 밥은 먹이고 공부를 시킬 테니까 보내주시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을 보면 담임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정환경, 부모와 선생님이 협업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학교에서 이런 부분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학생에게서 부족한 점이 분명히 보일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저희가 너무나도 쉽게 가정이라던가 가정 환경 또는 부모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판단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의 사례처럼 정말 아이를 적극적으로 아니면 기본적인 돌봄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가정과 학교가 부모와 선생님이 아이를 중심에 두고 아이를 중심을 두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협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한계점은 서로 인정을 하되 정말 협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떨 때는 부모와 자녀가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에는 학교가 막 선생님들이 막 기운내서 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어주지 않고 애를 보내시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럴 때에는 좀 교육을 믿어달라고, 그 선생님이 하시는 걸 좀 믿어달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모 교육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지역사회에서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매우 안타깝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학교와 부모님 두 분만 이렇게 막 애를 쓰고 계신데, 예를 들면 이제 지역사회에는 저희 같은 이런 돌봄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학교에도 돌봄 교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부모 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이들의 교육적 개입을,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에 대해서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나 이런 걸 지지해 드리거나 또는 작은 그런 정보들을 드리는 것 정도는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저희 같은 이런 기관들의 역할을 좀 더 잘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적인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좀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아이를 중심에 놓고 학교 안팎이 함께 이야기하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학교 밖에서의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하여 다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